안녕하세요. 메리스그룹 김선아입니다. 중국 NMP의 화장품 법규가 5월 1일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위주로 오늘은 강의원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수용도가 9가지 분류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비특수용도로 구분이 되었다면 지금은 보시면 특수용도는 6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는 신효능이라고 또 구분을 지어줬는데요. 보시면 특수용도 화장품에 기미 제거류, 자외선 차단류, 모발 파마류, 모발 염색류, 탈모 방지 제품, 그리고 신효능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이외의 거는 일반 화장품. 예전에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 너무 불리는 것도 명칭도 일반 화장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제품이 일단 화장품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하고 나서 내 제품이 특수용도 화장품인지 일반 화장품인지를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누 같은 경우 우리 한국에서는 비누가 올해부터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화장품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라는 분류가 이제는 화장품이라고 신청을 할 수 없냐? 또 그렇진 않아요. 비누에 특수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면 기미 제거류, 모발 파마류, 염색류, 탈모 방지 이런 효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화장품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 효능, 일반 그냥 세정 효능을 갖고 있는 비누는 이제는 화장품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등록 절차는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처음에 준비 단계, 그리고 시험 단계, 비톡스 제품은 선허가증 발행 단계, 그리고 허가증 발행, 즉 코드가, 즉 허가증 번호가 발행이 되고 그 이후에 그 후심사로서 전에 제출했던 서류에 대한 후심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스텝 1, 스텝 2, 스텝 3는 절차대로 밟으시면 되는 거고 다만 비톡스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허가증이 좀 더 빨리 나온다라는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나오냐 봤더니 일단 시험 기간도 짧고요. 그리고 이 특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특수 제품, 아까 비특수 제품은 스텝 3에서 허가증이 발행이 되고 그 허가증 이후에 바로 허가증 발행 이후에는 수출 가능하고 이런 절차 단계이지만 특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류 준비 단계, 제품 시험 단계, 그리고 최종 심사 단계, 그러니까 서류 준비했던 모든 서류들을 서류 NMPA 신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 행정심사나 기술심사를 다 마치고 나서 허가증을 발행해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특수 제품은 시험 기간도 길고 심사 단계도 가운데 있다 보니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이 부분에부터는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서 앞에 부분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현지 대리인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신청 책임 회사 대리인을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 책임 범위가 제품 등록에 관한 서류 책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내가 등록을 하는데 서류가 정확하고 거짓이 없음을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서류에 대한 책임지지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조 신청 책임 회사라고 했고요. 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경내 책임인 즉 경내 책임 회사라고 했고 경내 책임 회사는 범위가 디톡스는 좀 넓었어요. 보면 제품에 대한 안전성도 그렇고 판매에 대한 수출입 동안 전반 중국 경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국 경내 책임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제종 책임회사, 경내 책임회사 관련된 부분이 신규 법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면 모두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수든 비특수든, 즉 특수 제품이든 비특수 일반 제품이든 모두 다 경내 책임 회사를 선임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5월 1일부터는 반드시 경내 책임 회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그러면 기존의 제종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 범위가 다르죠. 비톡스 제품과 경내책임회사가 책임 범위가 다르고 수권 공증 범위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스템 이관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제종책임회사만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지금은 새로운 수권서를 발행을 해서 그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그 문구 제종 책임회사에서부터 경영 책임회사로 바꿔서 새로 수권 선임을 하여 관련된 증빙 자료, 관련된 수권서나 관련된 공증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내 책임회사 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내 책임회사 허가인 등록인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 있는, 즉 이 말씀은 법규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외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라고 하면 해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신청회사, 미특수 제품은 등록인, 미특수 제품을 신청하고 있는 회사는 등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수 제품을 신청을 하는 회사는 허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화장품 특수, 비특수 신청 제품을 가진 회사는 반드시 중국 경내에 있는 기업법인을 지정하여, 즉 중국 경내 책임회사를 지정하여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러면 그 중국 경내 책임회사는 어떤 작용을 해야 되냐?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품 회수 실시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즉 제품이 중국 국내에서 판매가 되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이 그 부작용에 의한 이러한 제도적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적인 내용들을 허가인 등록인을 대신해서 직접 그 내용들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품 수입 판매 실적을 매년 신규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 나온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경내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 판매되는 이 제품, 즉 허가 등록이 된 이후 1년 이후에, 즉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 신규로 등록된 제품들에 대해서 내가 등록된 제품들에 대해서 매년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실적 보고는 누가 해야 되냐? 바로 경내 책임회사가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하게 법적 책임 요소가 더 커졌다라고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 경내 책임회사가 해야 되는 역할도 많아지고 역할이 많다 보니 책임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범위가 단계적으로 많이 까다로워졌고 그 책임과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좀 더 경내 책임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책임들을, 의무사항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경내 책임회사가 기존에는 변경 후에는 품질 안전 관리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관리 담당자가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광고법이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신청인 경내 책임회사에 대한 규제, 신청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인 등록인, 즉 내 제품을 중국에 등록하고자 하는 주체회사, 한국회사가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회사와 경내 책임회사가 어떻게 규제를 받고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모니터링, 부작용 모니터링이라든지 품질 횟수나 이런 품질 관리에 대한 이런 자료들도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강화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관리 감독 강화라고 했는데요. 왜 온오프라인 관리 감독 강화라고 했는지 살펴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규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사실 등록하는 데는, 그러니까 시스템상 우리가 서류를 제출을 해서 등록을 하고 허가증을 받는데
그 절차를 많이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고, 그 부분이 강화된 이유는 시험 관련 부분이에요. 즉,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리고 효능을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했던 중국 NMP의 그 정책성이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러한 안전성 테스트를 올바르게 했고 명확하다고 하면 서류 검토는 조금 더 간소화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였고요. 서류 검토가 끝난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될 때 아까 보시면 뭐 매년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있고 매년마다 우리가 보시면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판매할 때, 시중에서 판매할 때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관리,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 그 모니터링 시스템 연간 보고도 있고 부작용 모니터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규가 조금 더 엄격해졌고 어찌 보면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효능 관련 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제가 아까 맨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분이 있어요? 내 제품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제는 이 제품에 대한 효능성을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그 효능을 입증을 해야 되며 그 효능에 대해서 이제 코드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 코드를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총 26개의 코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뭐 연모, 파마, 기미 제거,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여드름 제거, 영양 공급, 리페어, 청결, 메이크업 리무버, 보습, 미용 수식 보조제, 방향제, 채취제, 주름 개선, 피부 밀도 탄력, 그리고 수딩, 유분 컨트롤, 각질 제거, 모발 케어, 무너짐 방지, 비듬 제거, 염색 모발 컬러 케어, 제모, 면도 보조 제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코드를 통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이렇게 코드로 나온다는 거는 중국에서도 코드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 내용 보시면 01번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 제품은 연모 제품이구나 라고 그 코드로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코드로 분류를 나누고 싶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효능 효과에 대한 분류가 있고 사용 부위에 대한 분류가 있고 제품 제형에 대한 분류가 있고 사용자 군 분류, 사용자 군이라면 뭐 유아용인지 임산부용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나눌 수가 있고요. 사용 방법에 대한 분류, 뭐 바르는 제품인지 아니면 어떻게 분사하는 제품인지 이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평가 시험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체 효능 평가, 인체 임상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체 임상 시험, 두 번째는 소비자 사용 테스트 결과 보고서, 그리고 실험실 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추가 자료, 증빙 자료 제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아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미 제거,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효능이 있는 화장품은 자, 여기 효능을 봅시다. 기미 제거,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다 특수 제품입니다. 특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라는 뜻입니다. 특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화장품 허가 등록 검사 기관에서 어떤 거요? 강제성 국가 표준 기준, GB 기준을 표준 국가 기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서 어떤 시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아까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인체 효능 평가 시험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특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 임상 시험 효능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인체 임상 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그만큼 기간도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내용. 원료의 효능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즉 이 제품에 예를 들어서 나이아신 아마인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미백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미백 효능 제품입니다 라고 나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문헌 자료 조사, 즉 나야신 아마인 성분 자체가 미백 효능이 있다라는 문헌 자료, 논문 자료를 제출하고 데이터 연구 분석 혹은 평가 시험을 통해 원료 주장하는 관련 효능이 있음을 실증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보면 여기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혹은 효능 평가 시험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원료에 대한 미백 효능 제품이 있다. 두 번째, 데이터 연구 분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혹은 효능평가 시험, 효능평가 시험이라는 것은 인체 효능평가 시험도 가능하고요. 시험실 평가 시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원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관련 효능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나이아신아마이드 관련된 논문으로서 이 원료는 미백 효능이 있다라고 예를 들고 미백 효능이 있고 이 제품이 이 원료가 이 제품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미백 효능이 있다라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에 대한 효능 평가 시험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료에 주장하는 관련 효능이 있음을 실증해야 하고 원료의 효능은 제품의 효능과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원료 증빙자료 그리고 제품에 대한 관련된 효능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미 제거 미백 제품 우리가 많이 보는 효능이죠. 기미 제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강제성으로 인체 효능 평가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여드름 제거, 영양 공급, 리페어 요 부분에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임상 시험, 인체 효능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인체 효능 시험을 해야 할때 인체 효능은 기간이 길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품들을 중국의 위생허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효능을 내가 중점적으로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고 그것을 포인트로 판매를 할지를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개의 효능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효능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판단을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무엇으로 효능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지는 잘 판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부터 볼까요? 주름 개선. 자, 주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표로 표기했죠. 별표로 표기한 부분은 선택 가능한 항목. 반드시 이 중에 최소 한 개 항목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주름 개선이라는 효능 효과를 내가 단상자에 표기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테스트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인체 효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험실 시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사용 테스트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결합 가능한 항목은 반드시 인체 효능 평가 실험, 소비자의 사용 테스트 또는 실험실 결과에 결합하여서 자료 문헌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 문헌 데이터만 제출을 하면 되는지 그건 아니고요. 관련된 성분에 대해서 효능 효과를 주장을 하고 그 성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자료 문헌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되고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소비자 사용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 사용 테스트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비자 사용 테스트 관련돼서 가능은 하다라고 나와 있으나 소비자 사용 테스트군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취합을 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아직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애매한 상황이죠. 소비자 사용 테스트를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명확한 법규가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소비자 사용 테스트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해외에서 이루어진 자료도 가능한지 그 부분도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규가 지금 막 혼돈의 시기예요. 5월 1일부터 막 시작이 되고 하니까 혼돈의 시기에는
안전하게 이미 나와 있는 뭐 시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자, 주름 개선 이외에 뭐 타이트닝, 진정, 유수분 조절, 각질 제거, 머리카락 끊김 방지, 비듬 제거까지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반드시 시험을 해야 되고 관련 문헌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보습이나 헤어 케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단어고요. 보습이나 헤어 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문헌 자료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문헌 자료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입증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명확해지고 명확한 뭐 제도가 나와 있고 기준이 나와 있다라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문헌사료 연구 데이터를 제출을 해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좀 더 정확한 이런 실험실이나 이제 현황 시험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6번 특정 클레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민감성 피부 사용 가능, 뭐 적합, 뭐 시험실 결과 민감성 피부, 뭐 테스트 완료 이런 부분 문구들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클레임 중에 원료 현황 그리고 무자극 이런 것들 그리고 정략적 지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보습인데 4시간 보습, 뭐 8시간 보습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체 현황을 시험을 하시거나 뭐 소비자 테스트 실험실 실험을 하시고 그리고 문헌 자료도 관련된 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효능에 대해서는 새로운 효능이 뭔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여기 위에는 효능 이외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이다. 라고 하시면 구체적인 효능에 근거하여서 선택을 해주시면 뭐 인체 임상을 하시든지 실험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 새로운 효능에 대한 부분은 법규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월 1일부터 신규 시스템이 다 옛날에는 특수 시스템, 비특수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나 이제는 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이 돼요. 뿐만 아니라 원료사에 대한 그런 시스템도 한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서 옛날에 등록했던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이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신규 시스템으로 다 이관하는 작업을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관을 진행할 때 현재 지금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뭐 제조사의 품질 안전 담당자, 품질 안전 담당자, 뭐 대표님이란 뭐 개인정보 번호나 그리고 뭐 이력서나 그리고 추가되는 게 뭐 모니터링,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뭐 제품 품질 관리 제도 이런 부분들을 서술해달라, 요청을 해달라, 써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회사가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인해서 중국 NMP에서 반드시 이런 서류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요청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잡고자 중국 NMP에서는 현재 원료사가 중국에 보시면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원료는 반드시 원료에 관련된 정보를 이 시스템에 원료사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민감한 부분이죠. 원료사 입장에서는 원료에 대한 관련 모든 정보라고 하니 COA 제조 공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원료사의 역할에서도 이제 원료에 대한 입증 자료들이 많이 추가로 요청이 되게 되고 그 원료에 대한 뭐 원료 제조사, 원료 공급상, 원료 제조사의 원료 명칭, 뭐 회사 명칭, 주소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게 돼요.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아마 많은 제조사에서 이런 요청들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도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고객사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원료사
및 제조사가 많이 협업을 하셔서 우리 신청회사에게, 우리 체인 판매회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국 NMPA만 등록을 하는, NMPA 인증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인증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법규가 나오면서 저희 아시는 분이 유럽 인증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요청되는 부분이라서 중국 법규를 봤을 때 약간 뭐랄까 NMPA랑 유럽 인증이랑 CPMP 인증이랑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제 CPMP나 NMPA나 비슷한 자료를 요청을 할 경우가 많다 보니 앞으로는 조금 더 어찌 보면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료에 대한 요청 서류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이 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현재는 법규가 5월 1일부터 여기 땅에서 시작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땅 시작이 된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법규가 바로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법규가 그 전에 신청했던 제품들도 있고, 그 전에 신청해서 지금 현재 심사 중인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5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 NMP에서 과도기의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라는 거를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막 심사 중에 있는 제품들도 있고, 지금 당장 심사를 해야 되고, 시험은 끝났는데 서류 제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위에 항목이랑 시간을 한번 볼까요? 먼저 시간을 한번 봅시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 새로운 신규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고 완벽하게 시행이 되려면 언제요? 2024년 5월부터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신규 시스템이, 아까 시스템 통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규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5월 1일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4월 30까지, 우리는 4월 30까지 구 시스템에 등록을 했습니다.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을 해서 지금 심사 중인 제품들도 있고, 심사가 끝난 제품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시스템이 등장을 하면서 그 시스템에 서류 제출은 되었으나 아직 심사 중인 특수 제품은 그 시스템에서 여전히 심사를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특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허가증을 먼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다 하고 나서 허가증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기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내가 특수 제품을 4월 30일에 서류를 구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접수가 되었겠죠. 그런데 5월 1일에는 신규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등록된 특수 제품 서류 심사 이 부분은 옛날 구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심사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 제품은 구 시스템에서 여전히 심사를 진행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반 제품, 비특수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비특수 제품은 4월 30일에 내가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하시면 아마 한 5월 10일이나 5월 12일쯤에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 제품이 통과가 됐다, 통과가 되지 않았다 라고 결과가 나올 것이고,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그 제품은 그대로 허가증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의견이 나왔고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보완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월부터 신규 시스템 아이디 패스워드 신청을 통해서 계정을 먼저 받고, 그 계정 이관 작업을 통해서 이 의견 나왔던 서류들을 다시 보완 의견을 제출을 하셔서 허가증을 받는 이러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나는 허가증, 옛날 시스템에서 허가증을 다 받은 제품이에요. 그쵸? 허가증을 받아서 이미 팔고도 있어요. 그럼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제품들은 법규가 막 바뀌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자, 법규가 바뀌면 바뀐 법규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이미 팔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자, 그 시스템에서 허가 등록된 제품들은 2022년 5월까지 뭐예요? 허가 등록 마친 제품들은 5월 1일 이전에 신시스템의 제품 집행 표준, 중문 라벨, 특수 화장품 단상자 이미지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팔고 있고 허가증이 나와 있는 제품들은 제품 집행 표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신标准이라고 해서 제품 그 관련된 안전성 표준 자료를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문 라벨 그리고 특수 화장품 단상자 이미지. 왜 특수 화장품 단상자 이미지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왜? 특수 화장품은 그 이전에는 단상자 이미지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작업이 없었습니다. 즉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 제품 단상자 이미지를 이제는 공개를 시스템에 다 공개를 해서 시장에 제도적으로 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 집행표준이라든지 변경된 집행표준에 맞춰서 제품 주문 라벨 그리고 단상자 이미지를 잘 준비하셔서 언제 전에요? 2022년 5월 1일 전에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잘 파시다가요. 자, 세 번째 원료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원료 등록에 대한 부분은 먼저 5월 1일부터 바뀐 법규에 따라서 허가인 등록인은 반드시 허가 진행할 때 사용 원료 출처와 원료 상품명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법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사에 요청할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5월 1일부터는 허가인 등록인, 즉 허가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제품 원료의 출처, 제조사명, 주소, 그리고 원료 상품 명칭을 반드시 기재한 성분표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는 등록인 허가인은 허가를 진행할 때 규정 요구에 따라서 방부, 자외선 차단, 색조, 염색, 미백, 효능 원료의 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즉, 자 보시면 방부, 자외선 차단, 색조, 염색, 미백, 즉 특수제품 플러스 방부 효능의 원료들은 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자료는 제품 시효일이나 품질 교육사를 요청을 하는 경우고요.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신청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러한 성분들을,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등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인 허가인은 등록 또는 허가를 진행할 때 요구에 따라서 원료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는. 자, 여기 보시면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허가를 진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의 안전성 자료, 안전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22년 이전에는 필요 없던 자료가 2023년 1월부터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허가받은 제품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미 허가받은 이미 허가 등록받은 제품들은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 원료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보충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자 무슨 말씀이냐면 2022년 이전에 우리가 등록을 했고 허가받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1년 이전에도 등록받고 허가받은 제품들이 있었고 그러한 제품들은 원료를 원료에 대한 증빙자를 언제 제출해야 된다고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추가로 보충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차피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전에 우리가 잘 체크를 해서 우리 제품들이 이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원료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잘 판단을 하셔서 준비 작업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인체 효능 시험은 언제 해야 되냐? 자, 미백 탈모 방지 허가 신청 시 허가인은 반드시 인체 효능 시험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5월 1일부터 나와 있는데 유효기간을 줬어요. 언제부터요? 2022년 1월부터
그럼 2021년, 22년 1월 이전, 2021년 12월까지 허가 등록받은 제품들은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관련 인체 효능 평가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언제요? 2021년 이전까지 2021년 1월부터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인체 효능 시험이 없이 관련된 미백이나 탈모 방지나 이런 시험을 했던 제품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맞춰도 될까요? 아니에요. 맞춰야 되겠죠, 당연히. 자, 5월부터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 기간에 신청 및 허가 등록된 제품들, 미백 탈모 방지 제품 해당 허가에는 언제요? 2022년 5월 1일 전에 관련 시험 결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보시면 내가 2021년 5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해서 2021년 안에 허가증은 발행을 받고 허가증은 발행받았는데 아직 효능시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5월 1일 전에 효능시험을 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021년 5월 1일 전에 신청한 허가 제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받쳐도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연장할 때 반드시 또 제출해야 됩니다. 효능시험을. 그래서 2021년 5월 이전에, 자, 올해 이전에 저번 달에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라고 하시면 2023년에 자 5월 1일 이전에 효능 평가에 대한 효능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돼요. 효능 평가, 즉 시험을 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효능 평가 시험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우리의 유예 기간을 줘서 그 유예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시면 법규가 좀 더 강화가 되어서 오프라인에서 많이 규제할 거다. 그리고 관리를 할 거다. 감독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바로 일반 화장품 연간 보고입니다.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신 시스템과 고 시스템에서 등록된 제품들은 모두 연간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일은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1월 1일부터 3월 사이에 신규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된 후 1년 된 제품에 대해서 연간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제품 분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1일부터 등록하는 이런 분류 코드는 반드시 시스템상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 1일 전에 신청한 제품들은 언제까지요? 보충해야 되냐면 2022년 5월 1일 이전까지 신규 시스템 등에서 제품 분류 코드를 보충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서 어차피 구 시스템에서 신 시스템으로 이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관 작업을 하실 때 제품 이관도 같이 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안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제품 안전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월 1일 전까지는 간략한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면 제품 품질 집행 표준이라는 표현을 여기 시스템에 허가된 등록 제품에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중에 제품 품질 집행 표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평가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안전평가 자료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옛날에 사용했던 그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버전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도 두 가지로 하나는 간략 버전이 있고 하나는 완벽한 완전 버전이 있어요. 근데 간략 버전을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셨고 그 기간이 2024년 5월 1일 전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 5월 1일부터는 완전한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효능시험도 완전한 걸로 한꺼번에 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 모든 시스템 상에서 등록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아까 우리 비건 관련된 말씀을 주실 때 부장님께서 중국에는 이제 비건 제품은
아예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다행히도 중국 법규에서 이번 올해에 중국에서도 동물 실험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제조사가 반드시 GMP를 가지고 있는, 즉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GMP 증서를 갖고 있는 제조사야 되고, 또한 그 매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즉 여기 보시면 완전한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완전한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24년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간략 버전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동물 실험을 안 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 안전평가 보고서를 작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평가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동물성 실험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뭐랄까요, 전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자, 식약처 기능성 심사 보고서 자료로 대신할 수 있나요? 요건 아마 효능 효과 시험 관련돼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능성 심사 보고서로 자료 대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관련 근거 자료도 본인들이 기준에 맞는 자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입증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다시 더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능평가 시험은 중국 내에서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 임상시험 등을 통해서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자, 효능평가 시험에서 특수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내에서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중국 내 GB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국 내 임상시험기관에서는 중국 그 기준을 해당되는 시험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특수시험 이외의 다른 국내 임상시험들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기준이 중국에 맞는 기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국내 임상시험서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한국 내에서 수치 테스트를 하고 중국에서 수치 테스트를 하면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죠. 그 이유가 시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자외선 차단 관련된 증빙 자료도 인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제품들도 인증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특허 원료 같은 경우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데 특허 원료 사용하여도 중국 내 효능평가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특허 원료이지 중국에서는 특허 원료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 원료가 과연 그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효능평가 시험은 이 원료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효능평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원료에 대한 효능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단계에서 원료 정보 제출 시 출처에는 원료사 주소 꼭 필요한가요? 제조사 명으로만 대체 불가능한가요? 자, 제조사 주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그거를 적어 달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공란으로 채우면 등록을 할 때 신계정을 등록을 할 때 약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나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7번째 원료 안전성 자료 원료사가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조업체가 제출해야 하나요? 자, 원료 안전성 자료는 원료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원료에 대한 부분은 원료사가 제출하는 것이 맞고요. 제조업체는 다만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인과 등록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허가인은 중국에 신청하는 신청사가 이 제품이 특수인지 비특수 제품인지를 구분을 하고 특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허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특수 같은 경우에는 등록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문구가 변경된 것이 결국엔 신청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걸로 저희 오늘 발표는 마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